수학 독서, 이번에는 수학의 골든타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수학의 골든타임이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제로는 수포자였던 아이와 함께한 5년 동안의 수학 여행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실제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첫째 아이가 수포자였어요. 이 수학에 대한 그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향후 5년 동안 아이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수학 공부를 하고, 현재는 사실은 수학에 대해서는 교내 수학 경시대에서 금상을 받거나 아니면 전교 1등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모든 교과에 대해서 최상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일 아래에 있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아마 아이를 키우는 거의 아빠 엄마에 대한 바람일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직접 아빠표 수학 또는 엄마표 수학을 통해서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아마 생각은 누구나 다 할 겁니다. 안 하는 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또한 가지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웠던 점은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와 뭐 재밌게 어울리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한번 6학년 때쯤부터 수학 공부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가 받을 수학 과목에서 받을 그 자존감의 상처, 수학 자존감에 대한 상처를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그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책 제목에 보면 왼쪽 하단에 초등학생이 36.5%, 중학생이 46.2%, 고등학생이 59.7%가 수포자가 되는 현실이라고 되는데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그 수포자 비율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전에 그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학교에 대한 그 불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그 98%에 가까운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게 아마 이제 예전에 다녔거나 아니면 현재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이 다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포자가 10명에 6명은 결국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수학 교육을 열심히 시킨 결과가 10명에 7명이 수포자로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럴까? 이게 학교만 또는 이제 학교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빠파 수학이나 엄마파 수학에서 수학이 성공을 하게 되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거예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수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왜 이렇게 이제 수포자가 많이 발생할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위기 상황 있잖아요. 위기 상황은 보통은 이제 의학 용어인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 처해서 상처를 입었어도 일정한 시간 안, 골든타임 안에 그 필요한 적당한 치유나 시술을 하게 되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수학에도 있어요. 근데 수학의 골든타임은 좀 다릅니다. 학습 결손이 발생하는 모든 순간이 수학이 골든타임이라고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제가 그 아까 첫째 아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좀 더 깊이 있게 좀 이해하게 된 부분인데요. 저는 어린아이에게는 그냥 그런 자존감의 큰 상처가, 특히 공부에 대한 자존감의 상처가 그리 클 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말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뻐요. 이제 벌써 아이가 이렇게 잘 무사히 성장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아이가 친구들하고, 요즘 이제 왕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친구들하고 원활하게 정말 그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공부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하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원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서 이 학습 결손으로 인한 그 자존감의 상처는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그때 정확하게 깨닫고, 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서 그 확인이 됐어요. 오히려 더 반대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이나 후의 아이들, 그런 전후에 대해서 자기 그 공부에 대한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 4학년 때까지요. 형성되는 시기로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빠 앞에 수학이나 엄마 앞에 수학을 하려는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학원에 보내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문제풀이가 아니거든요. 절대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약에 아이에게 수학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할 수만 있다면 아빠와 또는 엄마와 같이 수학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수학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희 주된 요지는 뭐냐면 아이가 그 수학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절대 수학을 공부하지 않겠다 라는 어떤 그런 선언을 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너 수학 공부 시작해야지 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계속 기다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한 6개월 정도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는 과정, 그 다음에 아빠가 생각하는 수학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주고받았어요. 결국에는 아이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이 스스로 수학 한번 해볼까? 라고 선택하는데 그 선택하게 만드는 과정도 이 책 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거는 이제 설명을 2회와 2회로 나눌 건데 2회에 대 자세하게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올바른 수학 공부가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위주의 그러니까 학습지는 절대 안 됩니다. 학습지는 유사한 문제를 숫자만 바꿔가면서 무한 반복시키잖아요. 그거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공부라는 것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는 생각 공부입니다. 생각머리를 만드는 게 공부잖아요. 그런데 학습지는 아이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요. 단순 반복시키면서 익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풉니다. 그거 절대 공부 아닙니다. 전 그래서 학습지만큼은 절대 시키지 마라. 오히려 구구단을 외우듯이 학습지를 시키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이라고 한다면 2 곱하기 3의 의미가 뭔지를 바둑알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2개씩 6개의 바둑알이 있는데 2개씩 세묶음으로 나눌 수도 있고 3개씩 두묶음으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아이와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6이라는 숫자를 2개씩 세묶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곱셈 기호에 대한 이해예요. 곱셈 개념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호를 이제 익히는 겁니다.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1회 하루 30분이면 누구나 수학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단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저는 수학 공부의 가장 중요한 그 단계라고 그러죠. 그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동안에 배웠던 수학 개념의 심화 복습 과정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입시 수학이죠.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는 입시 수학인데 입시 수학인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수학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집중하게 되면 매우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중학교 3학년까지 수학에 대한 공부 방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습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일주일에 1회 하루 30분 공부 방법은 중학교 3학년까지 이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고등학교가 되면 아무래도 이거를 30분이 아니라 1시간 정도로 늘리는 게 좋아요. 또는 횟수를 2회로 늘리거나 왜냐하면 반복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학습 분량은 중학교 1, 2, 3학년 전체량보다 많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난이도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좀 벅차잖아요. 30분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이건 부담이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1회 하루 30분이면 누구나 수학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수학을 즐길 수 있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아까 책 겉표지에 나와 있듯이 현실은 초등학생의 36.5%, 중학생의 46.2%, 고등학생의 59.7%가 수포자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저번에 이제 뉴스 기사 주된 내용이 선생님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로 얘기하는데 뭐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아이들이 10명 중 결국에 6명이 또는 7명이
수포자가 되는 이런 현실, 이거를 이제 만든 거잖아요. 방치한 거죠. 학교의 책임과 선생님의 책임, 그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뿐일까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12년 동안 수학을 가르쳐서 결국엔 수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빠표 수학과 엄마표 수학의 성공 비법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먼저 수학이 골든타임, 아까 부제로 수포자였던 아이와 함께한 5년 동안의 수학 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5년 동안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 그게 뭐냐면 저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학습 결손을 겪는 모든 순간이 아이를 수포자로 만드는 수학의 골든타임이라는 걸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습 결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느 순간에 어려운 문제를 못 풀었어요. 아, 정말 실망해.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겠죠. 그리고 수학은 어려운 것이야 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가 뭐 수포자를 만드는 수학의 골든타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학습 결손은 입학 전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닐 때도 학습 결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학습 결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덧셈, 뺄셈에 대해서 아이가 학습 결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습 결손의 기준은 아이의 그 성장 과정에 맞는 성장 과정에 따른 그 수학 공부에 대해서 학습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모든 학습 결손이 수학의 골든타임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의 문제인데 수학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과와 다르게 수학 교과는 모든 개념들이 추상적이에요. 이 추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추상이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도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수학은 그래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되는데요. 이 나선형 교육과정이 뭐냐면 똑같은 수학 개념입니다. 똑같은 수학 개념인데 저학년에서는 쉬운 예제를 푸는 거예요. 반면에 학년에 올라갈수록 똑같은 수학 개념을 어려운 문제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학년에서 쉬운 예제를 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개념 이해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떤 학습 결손을 받냐면, 이 개념은 너무 어려워 나에게. 덧셈은 나에게 너무 어려워. 분수 너무 어려워. 라는 학습 결손, 그러니까 수학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학년이 고학년이 돼서 같은 개념을 다시 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100%, 거의 100% 이 학습 결손이 누적됩니다. 이 나선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학년에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선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하나의 학습 결손은 저학년에 이전에 발생했던 학습 결손은 또 다른 학습 결손을 반드시 유발합니다. 유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이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학의 골든타임은 학습 결손을 겪는 모든 순간이 아이를 수포자로 만드는 수학의 골든타임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빠표 수학과 엄마표 수학이 거의 100% 실패하거든요. 처음에는 아이가 초등학생 때는 아이가 잘 따라하고 곧잘 따라하고 계산도 잘하고 해서 이거 성공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곧잘 잘 따라하고 계산 잘한다고 해서 그거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이나 아빠표 수학을 한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 학습 결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학습 결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 개념의 이해에 실패해서 오는 학습 결손이 있어요. 저거 이해 무슨 소리지? 이해 안 돼. 이것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실패가 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문제가 안 풀려요. 그리고 풀려도 틀려요. 자꾸 틀립니다. 쉬운 것 같은데. 두 가지 모두 학습 결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 너무 강조해요. 수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려운 문제 잘 푸는 학생이잖아요. 그 입시 교육이 만든 편견입니다. 수학은 어려운 문제 풀이가 절대 아니에요. 수학 공부는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풀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풀이는 개념 이해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아빠표 수학과 엄마표 수학을 할 수 있는, 송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개념 이해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 이해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도 사실은 입시 수학만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요. 불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학습 별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학 개념의 이해 실패와 문제풀이의 실패인데, 문제풀이의 실패는 칭찬해 주세요. 아이가 만약에 너무나 쉬워 보이는 문제도 자꾸 틀려요. 그거 혼내지 마세요. 왜 혼냅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수학 개념을 이해하려고 현재 책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손에 펜을 들고 또는 샤프를 들고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고 있다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아이가 현재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방금 전에 풀었는데 또 틀려.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입시 수학을 주로 경험한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합니다. 이 아이가 바본가? 왜 쉬운 문제를 설명을 왜 이해를 못하고 이러지? 왜 틀리지? 왜 자꾸 실수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전혀 문제 아닙니다. 문제풀이의 실패는 그냥 아주 자잘한 실패예요. 그 실패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쉬워 보이는 문제를 아이가 자꾸 실수를 해서 틀린다면 그거 엄마 책임이에요. 아빠 책임입니다. 더 분명하고 쉽게 설명을 못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에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수학 개념을 설명합니다. 문제를 설명해요. 근데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누구 책임인가요? 아이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꾸 틀리는 것은 아이 책임이 아니라 부모 책임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현재 문제를 틀리든 아니 문제를 잘 풀든 그거는 결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현재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칭찬해 줘야 됩니다. 너 이거 틀렸네? 미안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되겠죠. 미안해. 엄마 아빠가 설명을 좀 더 쉽게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정말 어렵다 야 그지? 근데 오늘 못 풀어도 괜찮아. 지금 너가 오늘 도전했다는 거는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야. 잘했어 라고 해줘야 됩니다. 아이의 수학 자존감을 절대 아이의 수학 자존감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이 수학은 수학 개념들 사이의 연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수학 개념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개념들 사이의 연결이에요. 더군다나. 수학은 수학 개념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절대. 문제풀이는 수학 개념들의 연결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개념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연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학 개념의 완벽한 이해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 문제들이 아니에요. 수학 문제들의 연결이 절대 아닙니다. 수학 개념들 사이의 연결이라는 부분을 이해하면 수학 공부는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구나. 이해에 집중하면 30분이면 넘치고도 남습니다. 개념에 집중하세요. 괜히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 보여주면서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이 문제 왜 못 풀어? 쉬운 문제 왜 못 풀어? 쉬운데 왜 못 풀지? 라고 이렇게 혼내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수학 공부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네. 수학 공부는 절대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문제를 틀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이를 혼내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행여나 학교 시험 공부에서 아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점수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그거 혼내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공부의 성적은 시험 공부에 맞는 공부를 하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스스로 이 성적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는 준비를 해서 점수를 한번 높이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해야 되겠지. 절대 너 이 점수가 뭐가 말이 돼? 이런 식으로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아닌 수학 개념의 완벽한 이해를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아빠표 수학 또는 엄마표 수학의 성공 요건입니다. 대부분 실패야. 그러니까 거의 19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시 수학을 경험했던 엄마 아빠가 입시 수학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를 바보로 만들어요. 생각을 하지 않는 수학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마치 학원처럼 스파르타식으로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학원에 보내시는 게 나아요. 자, 핵심은 뭐냐면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요. 3회 이상 반복, 이게 핵심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학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눈으로도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들이에요. 익숙하지 않죠. 수학 공부는 익숙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3회 이상의 반복 학습이 중요한데 이때 반복 학습은 절대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간단한 예제만 풀면서 수학 개념을 중심으로 푸는 거예요.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씩 1회 반복할 때, 1회 학습할 때 한 두세 문제, 그 다음에 2회 반복 학습할 때 두세 문제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 3회 이상 반복 학습을 통해서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는 고난이도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거의 다 풀립니다. 안 풀리는 문제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숙고만 한다면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수학 공부는. 수학 공부란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수학 공부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 수학 개념과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 공부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문자와 기호, 우리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볼 수도 없어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여서 수학 개념과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표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기르는 과정인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강조하지만 수학 개념, 모든 수학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낯선 거잖아요. 굉장히 낯선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 핵심이냐면 완벽하게 수학 개념을 이해한다면 수학 공부는 수학에 익숙해지는 방향,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표현을 하면서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수학 공부는 수학에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 학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반복 학습하면 안 되고요. 열의 9명은 그냥 끄적입니다. 문제에다 끄적끄적거리다가 답을 구하는 방법으로 다 문제를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공부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수학은 못할 테니까요. 고등학교 수학은 논리적인 풀이 과정을 10줄 이상씩 해야지만 3점, 4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이니까 끄적임의 공부 방법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어떻게 익숙해지냐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학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손으로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써야 돼요. 손으로 써야 돼요. 풀이 과정을. 끄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수학이란 무엇이냐? 수학은 어렵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위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끝없이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요. 학원이 특히 그렇죠. 학원에서는 아이를 오랫동안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그게 다 돈이니까. 계속 한 번 문제를 푼 다음에 그 교재를 바꿔버려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근데 이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봐. 못 풀어요. 너 아직 멀었어. 여기 한 1년 정도 더 다녀야지 돼. 너 아직 부족해. 계속 이러는 거잖아요. 수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수학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숙해지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3회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보이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학습 결손으로 인해서 수학 자존감에 상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학은 절대.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도 없는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수학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 할 거예요. 수학을 못해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은 사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수학은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학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 미래 전문가들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수학적 능력을 이제 뽑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왜 수학적 능력이냐를 봤을 때 영원히 그러니까 뭐 정보 과학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죠. 그런 세계에서 살 때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진리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과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부모님이라면 절대 사는데 수학을 몰라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라는 어리석은 말씀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보예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수학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수학을 논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나는 수학을 모른다라고 말해 줘야 됩니다. 수학은 아이들에게 낯선 과목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는 간혹 가다가 자전거 타기와 비교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적당한데요. 두발 자전거를 한번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두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는 넘어짐에 대한 그리고 다침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잖아요. 하지만 두발 자전거는 넘어짐과 다침, 위험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극복해야지만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얼토당토하게 먼 곳까지 한번 다녀야 보라고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곳까지 다녀오라고 아니면 정말 위험해요. 옆으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코스, 위험한 코스로 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지?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자전거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서 운동장이든 뭐 넘어지든 부딪히든 뭐 부딪힐 것도 없고 넘어져도 안전한 그런 곳에서 자전거에 충분히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진 다음에 자전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 익숙해진 다음에 거리나 코스는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곳이 분당인데 분당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굉장히 안전하고 좋습니다. 제가 서울까지 자전거를 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한테는 그냥 선택의 문제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힘들겠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수학도 똑같습니다. 수학에 익숙해진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을 투자하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 익숙해진 사람은 시험 공부에 대한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성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근데 수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러니까 자전거에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만, 위험한 코스, 어려운 문제만 풀게 하는 거잖아요. 학원도 그렇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유가 수학 공부에 정말 들어맞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해요. 수나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반복학습으로 수학에 익숙해지지도 않은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만 계속해서 풀게 하는 거예요. 현재 입시 교육이 그렇거든요. 무한반복시킵니다. 반복학습을 시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계속 난이도 높여가면서 문제풀이만 시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아이의 수학 자존감에 굉장한 상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와중에 살아남는 아이들 있잖아요. 수학 성적이 높고 그렇게 살아남는 아이들도 결국에는 수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하면 직업거든요. 남들보다 내가 수학 문제를 잘 푼다고 하지만 수학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대학교 갈 때는 수학과를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재학교 다니는 영재학교에 다니고 수학 전공하는 아이들이 수학 영재라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 수학 전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의대 가려고 수학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수포자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수학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만 키울 뿐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성적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지겨운 거예요. 단지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상대적인 우월감은 인격 형성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난 잘났어? 난 쟤보다 잘났어?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가 과연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결국에는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수학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출발점이 바로 학습지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입학 전에 아이들에게 절대 학습지 시키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무책임한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무한 반복시킵니다. 생각을 멈추게 하는 공부인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는 생각머리를 키우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하는 머리,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수학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한번 수학 공부는 하고 정리를 해요.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수학 개념의 완벽한 이해와 수학 개념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럼 완벽하게 이해하고 반복 학습해야 되겠죠. 수학 개념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점을 이해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30분 수학 공부로 아이의 수학 자존감을 높이고도 남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엔 그거 그래요. 30분 가지고가 안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경쟁을 하고 또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하면서도 아이가 좀 불안하다, 좀 더 하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저는 오히려 말렸어요. 야, 지금 너 30분이면 너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불안감이 언제 해소됐냐면 5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요. 교내 수학경시대에서 아이가 금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학경시를 해본 적도 없고 학원을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아이가 들어간 학교가 뭐 과학 중점 학교라고 해서 영재학교 준비를 오랫동안 했다가 수학경시를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이제 탈락된 아이들이 많이 오는 학교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적어도 2, 3년 동안 수학경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었던 아이들인데 걔네들 다 이겼어요. 그때서야 아빠 앞에 수학이 아빠가 말한 수학의 의미가 수학 공부하면 옳았다라는 걸 그때 처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최상위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는 계속 1등을 하고 있고요. 최상위 그 수학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에 대해서 그런 수학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의 수학 자존감을 높이는 수학 공부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먼저 이제 핵심적인 것만 먼저 설명하고 나머지는 2편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학 개념의 완벽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 틀렸다고 절대 아이를 혼내면 안 됩니다. 개념의 이해에 집중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틀리면 개념부터 다시 내가 설명 방법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지 않은 문자 기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노트에다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손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수학 노트의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학습. 이거는 문제풀이의 반복학습이 아니라는 거 중요합니다. 수학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학습하는데 근데 아이가 그래요. 반복학습할 때마다 풀었던 문제만 다시 풀면 아이가 더 싫어요. 그래서 반복학습할 때마다 한 3문제 정도씩만 추가를 해서 풀게 하는 겁니다. 그럼 거의 뭐 완벽하게 다 풀어버려요. 수학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 2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수학의 골든타임은 일단 저는 그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님들께 한번 꼭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결국에 98%의 아이들을 사교육에 보내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사교육에 보내면서도 결국에는 열의 6명은 수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학교 선생님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원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수학까지는 부모님이 충분히 공부해서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으로 수학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주고
아이의 수학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공부를 부모님이 시켜야 된다는 말을 저희가 꼭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수학의 골든타임입니다. 이게 이제 편집 과정에서 중간에 그 오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사과드리고요. 단지 이제 그 오타 때문에 이 책의 내용 전체적인 가치를 의심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편에서 계속 이어서 구체적인 이제 수학의 의미와 가치, 그 다음에 수학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